눈빛이 오늘 초롱초롱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수류탄 같은 거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네. 들고 오셨구나. 독일에서 예. 그 독일 동포 한 분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이제 도왔던 분인데 예.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됐습니까? 예. 이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임모 박사가 삼성 장군의 딸이 삼성 별 3개짜리 예.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독일 가니 잘 좀 도와줘라.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본인을 삼성 장군을 딸로 소개했군요. 예. 그랬던 모양이. 아니 저 임 박사라는 분이 독일의 그 어르신에게 예. 예. 그래서 도와주게 됐다는 건데요. 임모 박사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임모 박사 그분은 최순실의 어떤 후견 역할 이제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일 교민에게 처음 최순실을 소개하고 독일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임모 박사였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인데요. 현재 부장판사다. 네. 네, 현재 부장판사다. 이모 부장판사인데요. 이모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예. 이분께서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에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구속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부장판사. 책임 판사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부장판사다. 책임 판사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습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거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네. 박근혜가 대포폰을 사용했다. 네.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장시호가 최순실의 아바타에다 10월 26일 날 이 방송에서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네, 사실이었습니다. 정유라가 입시를 부정으로 들어갔다.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네. 정말 장유라가 국가대표를 부정으로 되었다.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그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14년부터 제가 최순실을 추적하면서 다소 좀 과장된 건 있을지언정 허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이거 임 박사라는 분과 이모 부장판사라는 분의 관계, 사위와 장인 이것은 지금 네이버 들어가 보면 나와요. 이름은 제가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임모 박사가 현 41년생이고요. 41년생.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담당 부장판사의 장인인 것은 팩트고 네.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임모 박사가 최순실 씨가 독일로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맞느냐 이게 이제 남은 거네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전화를 받은 독일 교민한테 직접 돌아오신 거고. 그럼요. 대체로 맞네요. 안민석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자기 사비를 거의 뭐 다 써가면서 이 최순실 일가들의 국정농단을 이렇게 조사하고 또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특히 독일은 저도 한번 다른 일로 같이 갔었는데 안민석 의원은 벌써 뭐 독일 내에서도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네트워크가 구축됐는지 그것도 수사 대상인데. 아니, 사무총장님께서는 지금 집안 싸움이나 지금처럼 잘 좀 제압하시고요. 지금 유승민하고 김무성기하고 지금 막 내전이 붙었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이걸 수습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뭐 며칠 전에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큰 싸움이 붙을 뻔했는데 사무총장이 지혜롭게 잘 이걸 수습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무총장님이 지혜롭게 마이크를 던져가지고 모두를 제압하고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양쪽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단 수습을 했는데 근데 제2의 제3의 또 내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무총장님께서는 그쪽 집안이나 잘 챙기시고 아무튼 제가 지금 아니 이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잠깐만요. 설명 뭐 좀 당내 갈등이 있는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신생 정당이니까 당의 진로나 또 후보 선출 과정이라든지 비대위원장 누가 할 거냐.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일갈 다 사퇴가 된 마당이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당의 자원 중에 뭐 이렇게 삼지대 협상이라든지 또 당의 예연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에 김무성 전 대표가 뭐 적임자다. 그런 정치적 역할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 세우자 하는데 또 뭐 반대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정당 내에서 뭐 그러고 고성고원에 뭐 소리 좀 나고 그런 거고 고성 좀 하셨죠. 뭐 그러다 보면은 그걸 이제 말긴 자꾸 그렇게 학살하지 마세요. 학살. 그 동료 의원들끼리 가까운 의원들끼리 좀 뭐 소리도 좀 지르고 그걸 또 제지하고 제어하는 과정에 또 소리도 좀 있어 보이는 거고 뭐 마이크가 넘어가고 그런 거지. 아 던진 게 아니고 마이크 혼자 넘어갔구나. 그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또 왜곡되게 알려낸다거나 아무리 이 판이 아수라판이라도 그게 뭐 내부 집안 이야기를 나와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하는 거는 그런 상도덕의 집안 일에 그 별로 좋지도 않은 상도덕에 입에되는 거고요. 우리 김어준 또 그걸 또 즐기는 또 김총수도 상당히 지금 뭔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찾으시고.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하지만 재밌긴 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그런 재미 즐기시려면은 이 방송은 이재용 재판 공정성에 대한 지금 이건 폭탄인데요. 제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사회라고 해서 반드시 그 영향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절대로 장인과의 관계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분명히 그 예단이죠. 저는 절대로 결코 법원에서 좀 놀랍긴 합니다. 그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의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단언코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의도를 했겠어요.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어떻게 이 판사 배정조차도 삼성이 의도해서 기획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을 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않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정성에서는 시비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우연이긴 하네요.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군요. 절대로 서류상으로 임모 박사가 최순실 독일 정착을 위하여 최초로 도와준 그 교민에게 전화했던 양반이다 하는 게 서류상에 드러날 리가 있나요? 이 게이트 국면에 순간순간에 저에게 영감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세월호 애들입니다. 이거 역시도 정말 이런 사실을 제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제가 독일을 가서 그런 어른을 만났고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됐고 또 어떻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용 1차 심리가 불공정했다는 보도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보도에 나타난 부장판사 이름이 1심 지난주 금요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이미 시작됐어요. 네, 그렇죠. 시작됐는데 그 1심에서 말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부장판사 이름이 이모 판사인데 내가 들었던 이름인데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임모 박사의 사위 그 이름하고 일치하더라고요. 우연히 알아요. 그럼요. 진짜 섬뜩한 거죠. 이거는 오로지 안민석 의원이 촉 하나로 아니죠. 영감이죠. 저는 영감. 시호를 맞춘 거라든지 유라 관련된 거라든지 순간순간 제가 텍사스 사막에 숨어있는 간호장교 조대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진짜 순간적인 영감이었어요. 텍사스가 막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저분도 또 최순실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쓰던 의원회관 620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야 될 우주의 길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우주의 길은 좀 정의로운 묻지 마세요. 지금 정의로운 우주의 길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자신은. 그렇죠. 이거 불의와 맞서는. 야, 이건 정말 의외의 커넥션이네요. 의외. 그때 인연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에 오기까지 이 말씀을 드려나 말지를 정말 고심을 했어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엔 제가 본인의 촉에 이건 좀 알려야 된다. 국민께 그걸 알리고 이 재판이 공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야, 이 커넥션은 혹시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확실해요? 네. 아마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자들의 취재가 잇따르겠네요. 네. 정의로운 기자들이 잘 취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바른정당의 이제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빈 채로 가는 겁니까? 당분간? 뭐 그 부분은 정상적인 정당 체제로는 지도부가 일괄 총괄 사태가 되면은 바로 비상 조직인 비대위가 꾸려져서 누군가 데려오잖아요, 보통.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당내 사정은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그 경선 관리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후보가 선출되어지면은 선거 관리 선대위 체제,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당 전체가 선대위 체제로 가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그런 건데 뭐 총장으로서는 뭐 이런 거죠. 당무는 당이고 또 후보 선거 지원 일은 지원 일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유승민 전 대표가 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는 당 전체가 유승민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는 건 당연하지만 당 전체가 선대위 체제가 되고 유승민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당을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이런 큰 선거 때는 정당이 후보가 선출되어지면은 후보 중심으로 그렇지만 당 대표는 따로 있죠 보통은. 모든 지원과 또 뭐 일이 다 글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또 정당 구조는 유지되어야 돼요.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든지 의결은 그 당 대표 이런 최고 결정에서 당 대표가 없을 때는 이제 비대위라 그러죠. 비대위 위원장이 그걸 판단하고 결심하는데 그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는 이게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는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의미를 크게 이제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일 보면은 일단 이 국면에서 할 일 다 했다. 뭐 본인으로서는 말 그대로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 자신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나 또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뜻 야심을 다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훌륭한 사무총장이 있는 바른정당이 최소한 이 국면에서는 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는 의원들 중에는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바른정당으로 탈당할 때는 거의 뭐 3분의 2 넘는 많은 의원들이 거의 한 70, 80%가 해도 과언은 아니죠. 김무성 전 대표를 상당히 신뢰하면서 따라왔다도 과언이 아닌데 막상 이분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는 목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굳이 뭐 목표 의식이라고까지 단정 규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런 뜻이나 뭐 의지 이런 게 안 보여요 별로. 그러니까 그분을 많이 신뢰하고 따랐던 뭐 이 동료 의원들은 바른정당이 지금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래서 좀 흔히 말하는 삼지대 협상도 고문으로서 거기 가서 참여하고 누굴 만나고 이러는 모습보다는 바른정당에 실질적으로
당력을 가지고 허리 많은 당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나서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든 여기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다시 영입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사실상 김무성이라는 사람 한 사람 나서면은 기자들이 따라붙는 숫자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일들을 극구 이렇게 거부하고 전면에 나서 물론 모르겠어요. 전체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요청하면 또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막 그것도 용이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의지를 별로 안 가져요. 김무성계는 사실상 와야 되고 있는 중입니까? 사실상 바른정당은 김무성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총장님은 김무성계를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밝힙니다. 바른정당은 개파 개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주류는 항상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파 없다. 이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김무성 자신이 뭐 개파 개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무미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는 절대 저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무성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와해 사라지고 있다. 와해라기보다는 본인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어떠한 뭐 정치적인 그런 행위 자체를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기회에 김성택에 출범하나요? 탄생? 그건 제가 말씀드려줘야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바른정당의 나무 집안일이라 가지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성태 사무총장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이 내부는 김성태 사무총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다 깔끔히 끝나는 건데 그런 신의 한 수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참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사무총장에 계시는 바른정당이 지지율을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희대의 미스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른정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박쥐 아세요? 박쥐? 박쥐 정당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박쥐가 낮에는 네발 동물이고 밤에는 저 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신다고. 합리적 개혁을 지향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이 저 순실당으로부터 뛰쳐나와 놓고서 어제는 순실당하고 개헌하자고 또 손잡고 개헌한다는 이야기는 순실이당을 부활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쥐정당이 되니까 국민들이 바른정당을 바른정당, 박쥐정당 발음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박쥐정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사법 처리하라고 그러시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라고 그러시고 국가개혁하자고 그러시고 이게 지금 합리적인 보수정당의 길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봐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박쥐 정당으로 규정짓고 저는 동료위원회에 대한 엄청난 아무리 방송이지만은 아니 어제 왜 그 순실이당하고 손을 잡으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정권 탈환을 목전에 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별로 좀 탐탁치는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 한 150석이 넘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200석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 실행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 저는 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전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순실이당하고 아무리 개헌을 하자고 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자유한국당을 좀 이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이런 순실이 세력을 좀 지원했던 그런 흔히 말하는 인사들과 뭔가 순실이 당으로 결별을 하고자 순실이 세력이 아니라 순실이 당으로 그냥 표현한 사석에 사시던 그런 노력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웬만큼 정리가 돼요. 그럼 그 정리된 세력들과
이 개헌 추동 세력으로 우리가 연대를 해도 되는데 뭐 사실상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개혁이 방점인데요. 지금 보세요. 이 스튜디오에도 한 10분 정도가 있는데 개헌이 대통령 중심대도 되고 의원 내각제일 수도 있고 의원 집정부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다 틀려요. 국회의원 300만 마다 다 틀려요. 이것을 2달 후에 개헌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선을 만드는 슈퍼맨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자고 나서는 것은 결국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말하자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정권을 이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나눠 먹고 보자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죠. 이게 바로 최순실식입니다. 이게 명분은 좋죠. 아니 개헌해야 되죠.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그 속에 이제 사익이 있는 거예요. 당리당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순실을 닮아가면 안 되고요. 벌써 우리 안민석 의원의 이제 톤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제 벌써 집권당 그 사선으로서의 딱 스탠스가 잡히네 벌써 보니까. 예?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아직까지는 와중에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아니 그럼 우리가 안희정이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아직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에요. 그것도 제1야당이에요. 제1야당이 벌써로 이 집권당의 사선 의원처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길하고는 맞지 않죠. 그거는 좀 반성하실 용의가 없어요? 예? 아니 왜 개헌을 거부해요? 그분은 개헌을 이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이 교훈은 뭐예요? 제왕적 대통령 이 권력을 갖다 이제 분산시켜서 87년 낡은 군더더기 옷을 입고 뭐 이 대통령 한 사람이 그냥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거 이걸 아니 개헌을 하지 말자고 법법을 개정해서 했습니까? 고치자는데 그걸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최순실식으로 풀지 말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그때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개헌을 찬성하긴 찬성한데. 그리고 어제 그 시점이 뭡니까? 아 개헌은 찬성하죠. 근데 시점이 문제인데 어제 시점이 한교안이가 불출마 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는 반기문도 이렇죠. 한교안도 이렇죠. 패가 없는 거예요. 완전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서. 홍준표 도지사 있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뭐 그분 되면 저희들은 뭐 속으로 땡큐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서 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이게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국민들도 5천만이 개헌의 방식에 대해서 다 틀려요. 이걸 어떻게 5월 9일 날 개헌 투표를 합니까? 이야기만 해봅시다. 그래도 명식이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된 이 시점에 한국을 개조해내지 않으면은 또 다음에 어려워요.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전에 개헌 약속 다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그 강하게 공약하고 약속해놓고 막상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한의와 기쁨, 예?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누가 개헌한 사람 봤습니까? 다 개헌을 다 어떻게 하든 물거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DJP 연합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내각제 하겠다고 손잡고 선거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각제 하겠다고 손잡고 치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DJP 내각제 그냥 물거품 됐잖아요. 그게 한국 정치의 현실인데 우리 저 안민석 의원께서는 저런 분이 또 대통령 되면 저는 약속 지킬 거라고 보지만은 예? 이 뻔히 제가 박지정당이라고 질르니까는 막 이성을 잃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사선 의원으로 이 정치 너무 잘하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내 손에 이제 뜸이 들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전 마치 남녀가 이제 막 만나가지고 아니 손도 안 잡고 뭐 한번 마음도 안 맞추고서 그냥 결혼 날짜부터 잡으면 안 되죠. 어떻게 내용도 없이 개헌 날짜부터 투표 날짜부터 5월 9일 날 하자고 질러버립니까? 이건 시정 잡혀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국회에서 여야 4당 간에 최순실을 너무 최순실한테 배웠어요. 국회 명분은 그럴듯하죠.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회 4당 간에 그동안 아무리 자꾸자기라도 개헌 협상에 의해서 거의 얼추 합의가 됐잖아요. 그냥 이번에 이 개헌 논의는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마음을 비우세요. 12년 전부터
18대, 19대, 20대까지 들어서 김성태, 안민석 의원님. 어?